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는데요. 흔히 성형외과라고 하면 미용적인 부분만을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실은 이 성형외과에서 하는 많은 의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감 또 희망을 갖게 하며 삶을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특히 성형재건이나 보건 분야가 그렇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재건 전문의인 휴머니티 성형외과의 황진희 원장과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새해 맞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중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의 휴머니티 성형외과 대표원장인 황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성형외과 전문의시고 네. 재건술의 권위자이신 네.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인생 역전을 열정으로 극복하신 정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성형외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뭐 어떤 분야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쭉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생 열정 이야기 한 말씀 해 주시죠. 대한민국 성형외과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 병원만 해도 인천 송도에 있는데요. 네. 뭐 인터넷 구글로 보고 직접 인터넷으로 연락을 해서 외국에서 저희 병원만 해도 벌써 한 15개국 그래서 네, 환자들이 네. 직접 찾아오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로도 막 하시고 카톡 같은 거 안 쓰시니까 메일로 보내셔가지고 뭐 호주, 뭐 사우디, 미국, 뭐 영국, 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프리카 무슨 나라에서도 오시고 네, 네, 네. 되게 많은 나라에서 오시고요. 저 학회 가봐도 이번에도 가을에 학회 성형외과 학회가 열렸는데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만 모이는 학회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국제학회로 열려서 저희가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제가 거기 좌장으로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의사들이 300명이 넘게 등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K 성형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우고자 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네, 네. 그만큼 저희 성형외과 대한민국 성형외과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네. 그 단순히 네. 성형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술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원장님께서 성형외과를 선택하신 어떤 네.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늘 재건이랑 미용, 네. 성형외과를 말하면 그 두 개가 되게 갈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 저희한테는 그 두 개가 하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미용 성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미용 성형을 반복하고 만약에 코 성형을 7번을 하고 하면은 이제 코가 거의 망가져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그 수술을 제가 마지막에 할 정도가 되면은 거의 코가 없어진 사람을 재건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거든요. 그렇겠죠. 예전에 저희 스승님들은 어떤 수술을 하셨냐면은 막 그 IMF 전 뭐 그 정도 네. 되면은 막 만약에 뭐 남편이 막 바람핀 부인의 코를 잘라서 코가 없어지면은 재건 네. 성형을 하러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코가 없어지니까 막 이마에 있는 피판을 돌려가지고 코를 재건하고 막 늑연고를 떼서 코를 재건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네. 그런 수술과 지금 코 성형을 만약 여러 번 반복했다거나 뭐 만약에 뭐 성형이 되게 발달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성형을 하셨다거나 만약에 외상으로 교통사고로 당해서 코를 만약에 다쳤어요. 그러면 네네. 코가 없어진 건 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7, 8번 코 수술을 미용 수술해서 망가졌는데 온 환자를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을 과연 미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수술한 환자가 재수술을 5번을 했고 저 병원 6번째 왔는데 네. 그런 환자의 수술 이제 7, 8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재건의 기법도 다 들어가지만 그 환자가 원하는 최종의 목표는 예쁜 코지 있는 코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용과 재건의 그런 간극이 없는 예쁜 코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성형외과 의사한테는 재건을 잘하는 의사가 미용을 잘하는 의사고요. 미용을 잘해야 재건의 끝을 완성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방 재건을 되게 좋아하는 유방 재건하는 의사인데 유방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암으로 이제 환우들이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은 갈비뼈가 다 보여요. 한쪽 가슴이 없어서 네, 갈비뼈의 네. 윤곽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네, 네. 그 한쪽 가슴은 이제 뭐 작은 분도 있지만 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유방 축소 같은 수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갈비뼈가 한쪽은 다 보이고 한쪽은 너무 커서
그러면은 어깨도 되게 아프고 몸이 비대칭이 그렇겠네요. 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천적인 건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어쨌든 거의 장애에 가까운 불편함을 안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몸이 그렇게 틀어지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픈 걸 떠나서 일단 목욕탕을 못 갑니다. 네네. 이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사우나도 못 가고 자녀분들이랑 워터파크도 못 가고 네네. 친구들이랑 뭐 환갑 때 뭐 동남아 여행도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후천적으로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그런 충격을 이제 받으시는데 네네. 그런 유방암을 저희가 재건을 할 때 요즘엔 재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복부살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럼 예. 양쪽 가슴이 똑같이 예쁜 가슴이 되는데 그럴 때 재건 수술과 미용 수술의 경계가 없어야 양쪽 가슴을 예쁜 가슴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교수로도 오래 있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유방 재건을 할 때 저의 목표는 뱃살을 떼어서 가슴에 만들었을 때 제일 문제는 뱃살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게 수술을 환자가 10시간 넘게 유방 재건이라는 수술을 했는데 예. 옮겨 붙인 뱃살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걸 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요. 어떻게 하면 반대쪽 유방이랑 똑같이 만들까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또 뛰어넘으면요. 어떻게 하면 왜냐면 반대쪽 유방도 사실 나이가 들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목표는 어떻게 하면 반대쪽 유방과 만드는 재건 유방까지도 둘 다 예쁜 유방을 만들까가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미용을 하는 압구정 병원으로 뛰쳐나간 이유가 미용을 많이 해보지 않고서는 예쁜 재건 가슴을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압구정에 가서 가슴 성형을 많이 하는 병원에 가서 엄청나게 미용 수술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재건 수술에 앞서서 미용 성형도 엄청 많이 해야 재건의 마지막 단계 예쁘게 재건을 한다가 완성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건 성형하는 의사시군요. 아니면은 미용 성형하는 사람은 미용만 하시는군요라고 말하지만 저희 K 성형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여러 나라에서 망한 왜냐면 다른 나라는 미용 성형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을 망해서 처음을 망해요. 우리나라 성형외과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처음 성형은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망한 사람들이 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본인 나라에서는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쌍꺼풀 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쌍꺼풀이나 하얀검을 하면 눈이 뒤집어져요. 한 번을 하면.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건을 해준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미용 성형을 너무 잘하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재건을 해서 멋진 다시 정상인 눈으로 만들어주면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과연 미용 성형과 재건 성형의 경계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형외과 선생님이 잘하는 것은 우리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정말 열심히 배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개원가에 나와서 미용 성형을 할 때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미용의 수준도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합병증이 많은 환자들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어려운 재건 환자들, 정말 어려운 기형 환자들, 암 환자들까지도 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재건을 잘하는 의사다라는 게 결국은 미용도 정말 잘한다는 의사라는 말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미용을 정말 잘한다는 선생님들을 볼 때 저 선생님은 정말 몇 번을 힘들게 망한 환자들도 정말 잘 보시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에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재건의 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두 개의 성형이 저희 성형외과가 영어로는 이제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 항상 두 개가 따라 붙는데 미용 재건 성형외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늘 이제 강남과 어떤 재건이 다르다 생각하시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끝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워낙에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형이라 하면 그저 미를 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성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재건의 가장 끝은 미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에는 목표가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또는 뭐 어떤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 원상 재건을 하는데 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용, 아름다움까지 갖추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임하신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성형외과 의사로서 너무 가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애쓰는 거거든요. 네. 그냥 성형외과라는 그런 이름 하나만 갖고 어떤 뭐 사치스럽다거나 또는 뭐 허용이 들었다거나 이쁘고자 하는 욕망이 들었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이 의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의 끝은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은 성형이고
그리고 그거는 의술의 가장 집대성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자세로 수술을 하고요. 설령 네. 이게 10대 중학생의 쌍꺼풀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의 쌍꺼풀이 이 첫 수술이 성공을 해야 평생 이 학생이 이 쌍꺼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아름답고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요. 인생이 살아보셔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평생 얼마나 자존감이 깎일 일이 많고 네. 슬프고 힘든 일이 많거든요. 일어나서 가야 할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쌍꺼풀 이게 뭐라고 쌍꺼풀 없다는 걸로 너무 괴롭잖아요. 저는 그 간단한 쌍꺼풀 해결해주고 이 학생이 정말 기쁘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네. 때문에는 안 넘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쌍꺼풀 해줍니다. 제가 네, 할 수 있는 네. 기술로 그거 하나 없애주고 이 학생이 평생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수술, 3수술 안 하고 그렇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줍니다. 근데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해줄 거예요. 네. 성형이 단순히 그 학생이 예뻐지려고 한다고 생각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깎는다면 저는 공부 때문에 깎일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 때문에 깎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쌍꺼풀 때문에 슬픈 그 마음을 없애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이 그것만이라도 힘을 내서 내일 또 기쁘게 살아간다면 저는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네, 다해서 네. 제 재능을 거기 쓴다면 저는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네. 그런 인술을 펼치고 네.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쭉 재건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재건술도 쭉 듣다 보면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다 예쁘고 또 좋은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좋고 싶어하고 다 다 아름답게 행복하고 싶어 그렇죠. 다 자존감 있고 싶어 하고요. 네, 네. 초라한 나를 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이미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너무 힘들고 나를 너무 상심하게 하는 게 많은데 이 외면 때문에 출산 후에 늘어진 가슴 때문에 너무 살찐 이 늘어진 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이 눈밑이 너무 늘어져서 네, 네. 나이가 들어 알겠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지는 그런 것들을 성형외과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죠. 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주시고 재건술을 해주시는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미를 추구하는 사치를 조장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곡해가 많이 됐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형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에 저는 가끔 끊임없이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끊임없이 명품을 사고 끊임없이 돈을 어딘가가 쏟아붓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얼굴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좋은 걸 사고 좋은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네. 않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하는 것처럼 병원을 쇼핑하고 의사를 쇼핑하고 눈을 바꿔보고 코를 바꿔보고 옷을 바꿔보고 명품을 입어도 사람의 마음은 참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우리 의사들이 뭐 이건 병은 아니지만 이런 가죽을 좀 바꿔준다고 그 사람이 참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참 네.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정신과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 자존감이 서고 차라리 몸이 아프거나 몸에 장애가 있어도 정말 마음이 튼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데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셔도 예, 인생이 예.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의사들이나 이런 힘들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약하고 안쓰러운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분들은 네, 이런 데다 네. 돈과 시간과 수술하면서 그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네. 근데 그 마음을 참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저희는 해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그 마음까지도 채워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네. 더 이게 재수술, 3수술을 안 가게 해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수술이 되게 해드리려고 저는 애써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참 그 마음이 수술이나 옷이나 거죽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워지셨으면 좋겠죠. 네, 네.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아까 그 대학병원을 나오셔갖고 이름 있는 그 명의 밑에서 이제 수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직접 뭐 여러 분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수련을 쌓으셨나요? 네. 제가 원래는 학생 때부터 이렇게 하나 뭘 좋아하면은 그걸 계속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싫어하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걸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좋아하면은 거기에 꽂혀서 막 사는 네, 네. 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성형외과를 이제 고른 이유도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손재주가 좋고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의과대학에 딱 갔는데 이제 공부하는 게 있죠. 내과도 있고 이제 이런데 약을 주고 기다리는 건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외과 수업을 듣는데 막 이렇게 만들고 오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너무 재밌어서 보여서 나는 어차피 하면은 외과 계열을 하겠구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다 이제 수업들이 듣는데 좀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 장기를 떼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걸리면 위를 떼서 버리고 이제 자궁을 떼서 버리고 이제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는 수술은 참 재미가 없다 생각했는데 성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귀가 없이 태어난 소위증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갈비를 떼다가 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입고 태어났지만 멀쩡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수술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나에게 손재주가 있다면 난 저런 데다 내 재능을 쓰고 싶다. 다음 성형외과 시간이 됐는데 유방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비뼈가 다 보이는데 복부에 그 많은 살을 떼다가 가슴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의사가 된다면 목을 떼다 버리는 의사가 아니라 저렇게 뭔가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돼야겠다고 전 성형외과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의 동기가 좀 독특하시네요. 다른 분에 비해서는. 네. 만드는 과는 성형외과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외과지. 이렇게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과는 성형외과밖에 없어서 그런 데다 저의 재능을 좀 쓰고 싶어서 성형외과 갔는데 성형외과 갔더니 저는 대학병원에서 있을 땐 사실 재건 수술밖에는 안 하죠. 대학병원에 쌍꺼풀하거나 미용을 하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면거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서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재건 수술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 수술을 잘하고 이제 손가락 접합을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우상같이 저는 보였어요. 유방 재건을 뱃살 떠다 갖다 붙여 너무 예쁘게 잘하고 이런 게 너무 잘하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손가락 접합을 제일 잘하는 병원에 막 쫓아가서 배우고 또 그 당시에는 미세 수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3명이 있었는데 동경대에 있는 분이 막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그런 실로 전 세계에서 제일 얇은 림프를 잇는 기술을 성공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동경대까지 쫓아가서 그걸 배우려고 연수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진 기술을 배운 교수님이 있다 해서 그 병원에 가서 또 배우고 이러면서 막 온갖 때를 저의 젊음을 막 다 불태우면서 따라하면서 배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재건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배웠다면은 제가 그 재건의 끝에서 느낀 것은 역시 성형외과는 미용적인 안목과 미용적인 기술이 여기에 한 스쿱 더 얹어져야 완성이 되는구나 깨달아서 결국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나올 땐 남들이 다 왜 대학병원 교수직을 놓고 개인 병원에 왜 가냐고 할 정도로 저한테 의아했지만 미용의 분야에 대한 이 아쉬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만족이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개업과 갔더니 또 계속 미용 수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전공이 한 2-3개밖에 못 봤거든요. 교수님이 조카들 쌍꺼풀 해주는 것밖에 못 봤는데 제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면서 그 성형외과인데 쌍꺼풀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쌍꺼풀을 제일 많이 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전공이 끝날 때. 제가 성형외과 전공의를 4년을 했는데 쌍꺼풀 2개밖에 못 봤습니다. 저 쌍꺼풀 좀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봐주시고 이제 있을 기회를 주셨는데 첫날 제가 10몇 개를 봤어요. 쌍꺼풀. 그 정도로 이제 대학과 개원과의 간극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쌍꺼풀을 그렇게 많이 보는 정도였으니까 가슴 수술도 재건 수술을 여기서는 대학에서 엄청 많이 봤지만 미용 수술은 많이 못 봤는데 강남에 이제 가슴 미용 수술하는 데 보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가슴 미용 수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이제 월급이나 뭐 그런 거 저의 어떤 명예나 경력보다는 제가 그 기술을 쌓지 않고는 환자들한테 그거를 좀 수술을 하기 너무 미안했어요. 제 눈은 이미 학회나 이런 데서 너무 높은 고급 기술들을 다 받고 저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는 K성형의 레벨을 받는데 내가 내 손으로 환자들한테는 그것도 안 되는 기술을 해주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막 너무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 열정이네요. 원래 그렇게 도전적이고 뭐 열정적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그런데 이런 원장님이 늘 열정이 넘치고 용감했던 것만은 아니었다고요. 우울함에 빠졌던 시기도 있으셨다고. 사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좀 사고의 얘기는 어떻게 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그걸 다 배우고 막 의사로서 막 기술을 쌓기 위해서 30대에 전문의를 이제 20대 후반에 전문의를 따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고 기술을 쌓기 위해서 막 대학가 개업가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이제 30대 후반에 크게 나가지고 장애
한시적 장애 판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목도 못 수그리고 허리도 못 숙이면서 네, 네. 이제 그대로 수술하다가 이제 기구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입원을 오래 장기간 되면서 갑자기 네, 퇴사가 됐죠. 수술을 못하는 몸이 됐으니까. 저는 그냥 교통사고가 되게 크게 났는데 예, 예.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수술 환자가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냥 출퇴근하면서 재활을 받으면 바로 나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일주일 동안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제가 수술 기록을 떨어뜨리고 바로 입원 실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제가 잘 이제 사용을 못 하시는 거네요. 후유증 때문에. 네. 근데 일주일 동안 그걸 모르고 무리해서 쓰다가 바로 그냥 목을 정말 거의 한 요정 5도도 못 수그리는 상태로 그냥 바로 입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년을 이어졌어요. 어우, 그래서 전국에 대단히. 어디를 다녀도 저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저를 치료해 주지를 못하고 네. 장애인 판정을 받고 그래서 복기는 물 건너갔구나 병원에. 네. 그 제가 점점 이제 우울함에 빠졌죠. 저는 그렇죠. 빨리 병원에 가고 싶고 이제 나의 기술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빨리 환자들한테 좋은 기술로 수술을 해주고 싶은데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도 네, 받고 받고. 아무것도 못하니 네. 얼마나 우울하셨을까요? 우울한 와중에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전국을 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제가 의사니까 또 인맥을 통해서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막 저 지방까지도 가봤는데 네, 네. 아무도 저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우울증 판정을 받아요. 또 네. 우울증. 왜냐면 머리가 한 24일을 아프더라고요. 한 달에. 예, 예. 24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한 달에 24일 사람이 아프면은 머리가 아프면은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애기 엄마였는데 애가 셋인데 그러니까 애를 볼 수도 없고 누워서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네네. 갔는데 어쨌든 우울증 판정을 받아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유방암에 걸려요. 또 네.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 나서 2년을 고생하시고 네. 목도 못 쓰시면서 우울증 판정까지 받으셨는데 네. 게다가 유방암까지. 네. 그래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제가 우울증 때문에 다니던 정신과 선생님께 가서 여쭤봤죠.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저의 우울증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네. 악화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네. 암 환자의 한 25%가 우울증이 생긴대요. 네, 왜냐면 네. 암 치료도 너무 힘들고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부터 네, 시작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더 깊어질 거니까 네. 우울증 약을 증량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울증 약은 증량이 되고 암 치료는 시작이 됐죠. 근데 네. 그러면서 갑상선 암 진단을 또 받아요. 또.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치료,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우울증 치료와 유방암 치료, 갑상선암 치료가 막 폭풍우처럼 막 같이 4개가 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네, 그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네, 네. 그러면서 거의 제 인생의 어떤 인생이 집이라고 설명하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인생이 됐죠. 완전히 네. 폐허가 된. 그렇겠네. 제가 누워서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물을 먹으면은 이제 벽돌이 목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항암을 이제 계속하면은 예, 예.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물을 먹으러 갈 수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관절이 아파서 갈 수가 없고 이제 물을 먹을 수도 없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막 이런 네, 상태로 이제 누워 있고 근데 3주 있다 항암은 또 해야 되고 네, 항암을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항암을 안 하면 내가 죽고 항암을 하면 또 내가 죽을 것 같고 하여간 네, 네. 하여간 그런 힘든 게 항암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한두 가지도 아니고 4가지씩이나. 그래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네. 저는 내가 왜 내일 눈을 떠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다 모든 게 끝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도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계속 우울증 되시고 뭐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출근은 안 보이고 네. 나갈 방법이 없고 근데 오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 애가 셋이었거든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네. 또 애들이랑 나를 버리고 갈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는 남들이 뭘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미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는 뭐 의사도 다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저는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일 눈 뜨는 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내일 너무 눈을 안 뜨면 너무 소원이 없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버티고 지탱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그냥 다 놔버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죽을 힘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 에너지가 항암하느냐고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겠죠. 가족들이 저를 때되면 병원에 데려가고 때되면 정신과 데려가서 약을 먹이고 때되면은 이제 그런 교통사고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러면서 저를 애기 엄마니까 얼마나 눈물 나요. 애기 셋을 두고 젊은 엄마가 네, 죽으면 안 네. 되니까 막 질질질 막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남편은 그 와중에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네. 저는 예전에는 아프면은 제가 의사일 때는 아프면 약을 주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고 아프면 수술을 해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환자를 봐야 되고 이 환자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를 혼자서 다 하는지를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시어머니도 약간 70대지만 건강하셨고 예. 친정 어머니도 70대지만 계셨기 때문에 40대인 저에게 가끔 밥도 해주시고 가끔 아기들도 봐주셨는데 예. 만약에 제가 더 나이가 있었거나 이래서 5, 60대였고 양가 뭐 어머니께서 안 계셨고 네네. 만약에 제가 남자여서 제가 경제적인 능력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네네. 제가 아팠다면 이 모든 걸 제가 과연 내 혼자서 이 병간호를 나의 병간호를 하면서 경제적인 능력도 책임지면서 그렇겠네요.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픈 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완쾌가 되셨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4년 반 네. 정도가 걸렸고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퀴즈를 내요. 암 치료와 우울증 치료와 교통사고 후유증 중에 무엇이 가장 오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암 치료는 정말 2년이면 끝나더라고요. 네. 물론 2년 동안 항암제를 막 집어넣고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서 세상에 내놓긴 하지만 2년이면 공식 치료는 끝나거든요. 예. 그런데 우울증 치료는요 4년 반이나 걸렸어요. 제가 약을 끊는데. 네. 네. 그래서 정말 세상은 살만하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치가 있구나 세상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4년 반이 걸렸거든요. 야. 근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제가 7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저는 MRI나 이런 거 찍으면 멀쩡하고 약간 뭐 허리나 목에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예.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환자 같은 상태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지금도 처음 그러면은 알았어요. 뭐 날씨가 굳거나 그러면은 굳이거나 그러면 좀 아프신가요? 제가 정말 기적 같은 게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 복귀할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의사는커녕 같아요. 저는 아기 엄마로 다시 애들을 돌보는 생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정말 삶의 희망을 다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암도 한 5년 차 지나면 이제 완치 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을 때쯤 제가 이제 정신과 선생님도 약을 이제 한 반알 정도로 줄인 다음에 이제 이제 끊으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 이게 제가 그냥 제 자체로 되게 살아있는 게 충분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선생님 제가 여기가 너무 늪같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일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요라고 말했는데 왜냐면 제가 뭔가를 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늘 내가 수술을 하고 뭔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생각했는데 난 지금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손 하나 꼼짝 못하고 남이 물 갖다 줘야 먹는 이런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지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눈을 떠 있는데 이 자체로 되게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바람이 창가에서 부는데 저걸 보는 내 인생이 되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정신과 선생님한테 했더니 선생님 다 거의 다 나았군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 꽃이 밖에 펴 있는 것 자체로 그 꽃이 예쁘잖아요. 그걸 내가 왜 몰랐지? 내가 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되면서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 이 세계에 의미가 있고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걸 처음 깨닫고 너는 더 이상 이 살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살아있는 것 애들한테 그냥 엄마로서 존재하는 것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는 엄마로서도 내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안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냥 문이 열리고 저희 애가 갑자기 제가 그냥 병원 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애가 어느 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애들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몸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한 5분 정도만 설거지하면 등에서 불이 났거든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7년 동안 제가 못 고친 게 수술하는 자세라던가 이렇게 손을 모으는 자세로 한 5분 마늘만 까도 등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세를 아예 못 하는데 수술할 때 항상 그런 자세로 수술을 하거든요. 설거지하는 자세라던가 손을 모으는 자세.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유치원 다니는 딸이 3cm가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요. 근데 제 성형외과 의사인데 남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꼬매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몇 7년 만에 처음으로 칼과 이제 바늘을 잡고 네. 얼굴을 꼬매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동네 애들 얼굴 찢어지면은 꼬맬 성형외과 의사가 없는데 네. 이 병원에 나와서 의사 등록을 해서 성형외과 의사니까 얼굴 좀 꼬매주세요. 그래서 한 명, 그때부터. 두 명 동네 애들 얼굴 찢어진 거 꼬매주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은 나와서 이제 쌍꺼 30불짜리 쌍꺼풀도 하고 네. 1시간짜리 모두 하다가 지금 3시간짜리 유방 재건도 하고 지금 네. 10시간짜리 안면 고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몸이 다 회복이 아이고. 갑자기 돼서 제가 막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복과 은혜로 어쨌든 이렇게 네, 지금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우리가 그런 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네, 정말로 기적인데요. 덕을 쌓았는지 이렇게 지금은 주변에 네, 저의 재능을 다시 쓸 수 있는 저는 성형외과 의사까지는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 제가- 타투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요. 저희 유방 재건을 하면은 사실은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유두 주변이에요. 네네. 유두로 다 모이잖아요. 네. 유선이라는 게. 그러면은 유방암도 다 유두 쪽으로 해서 분비물로 해서 유방암이 생기거든요. 예. 그럼 유두를 자르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젖꼭지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방 재건을 뱃살로 하면은 젖꼭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방이 양쪽이 다 봉긋하게 만들어 드려도 목욕탕을 또 못 가는 게 반대쪽 유두가 없으니까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네. 또 목욕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방 재건의 하나 마지막 그이 유두 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방의 살을 오려가지고 유두를 튀어나오게 만들어줘요. 네. 근데 그 다음 과정이 타투예요. 네네. 젖꼭지 색깔을 반대쪽이랑 똑같이 입혀주는 그런 타투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배우셨군요. 네, 그것까지가 대학병원에서 해주는 유방 재건의 전체 과정이에요. 아, 근데 그렇군요. 저희 우리나라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유방 재건할 때 타투가 반영구 타투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반영구 타투는 지워지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지워지는 유두나 젖꼭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반영구 타투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타투가 합법이 2년 후에 된다는 게 네. 이제 기사화가 돼서 제가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타투가 지금도 아직은 합법이 아니라서 의사밖에는 타투를 할 수가 없고 예. 병원에 아직 합법적으로 들어온 기계는 반영구 기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안 되겠다. 밖에서 영구 타투 하는 사람들이 젖꼭지를 그려줄 수 없다면 내가 타투를 배워서 유두를 영구 타투가 되게 왜냐면 젖꼭지가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압구정에 있을 때 무급 휴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 한 달 동안 월급을 안 주셔도 되니까 네. 휴가를 주십시오. 제가 이태원에 가서 타투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태원에 가서 네. 영구 타투 기계로 타투하는 거를 배웠죠. 네, 처음에 갔을 네. 때는 저를 되게 경계하셨죠. 왜냐하면 의사 때문에 타투가 합법이 안 되는데 음. 의사가 타투를 배우겠다고 오니까 되게 경계하고 되게 안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는 유두만 잘 그리면 됩니다. 네, 네. 우리 환자들이 유두가 없어서 젖꼭지가 없는 채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안 지워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반영구 기계밖에 없어서 네, 네. 안 되는데 제가 타투로 그림같이 실제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걸 막 배워서 지금은 뭐 제가 타투 기계로 고양이도 그리고 개도 그리고 네, 사람도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젖꼭지 네. 같은 거는 이제 영구 기계로 잘 그려드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런 암 수술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래서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 이제 타투 같은 거는 아직 건강보험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유두 재건 같은 것까지는 건강보험이 몇 년 전부터 돼가지고 원래 유방 재건이 건강보험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전에 유방암 되셨던 환자분들은 건강보험이 안 됐던 때는 막 몇 천만 원씩 했었거든요. 예. 유방 재건이. 그래서 한쪽 유방이 없는 채로 불편한 채로 그냥 옷을 입어도 한쪽 유방이 없고 한쪽은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게 지내셨거든요. 근데 그 2015년인가부터 건강보험이 돼가지고 부분 절제 환자는 아직 안 되지만 전절제여서 갈비뼈가 막 드러나신 분들은 건강보험이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유두 재건까지는 건강보험이 다 되는데 타투까지는 건강보험이 안 돼요. 타투는 보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뭐 신청자분이나 사연이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무료로 타투 나눔도 네,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건강보험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목표, 꿈, 의사로서 또는 개인적으로서 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오랜 기간 아프고 나서 보니까 네,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게 환자분이 유방암을 앓고 다시 또 수술을 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을 저도 유방암 수술을 당해봤지만
다시 수술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예. 다시 찔리는 것도 너무 싫어요. 하루에 네. 6번을 찔렸거든요. 유방암 수술할 때 수술하는 단위가. 예. 그래서 수술하는 게 너무 싫은데 그분들은 그걸 넘어서서 또 다시 저한테 유방 재건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수술이라는 거는 그 주변의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나 그 지인분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해주셔야지 그 한 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하셔서 이번에 재건을 받는 분이 또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 수술을 받으러 오셔야 돼서 저는 네네. 항상 이번에 제가 다시 병원을 개원을 하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는 아 저분만이 오는 게 아니다. 네네. 저분이 또 한 번 이걸 누울 때는 저분의 가족분들, 저분의 지인분들이 또 한 번 그런 수고를 같이 네. 애씀을 통해서 여기로 오시는 거라는 걸 너무 절절하게 느껴서 본인이 그랬듯이. 네. 그래서 그분들의 애씀과 노고까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네. 오실 때마다 보호자분들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분을 예. 여기까지 모셔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간병도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저도 한 번에 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게 늘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몇 년간에 제가 아파서 병원을 못하고 의사를 못했지만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다시 저는 제가 뭐 한시적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네. 이게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전 같은 기술까지 올라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술일찍이라는 것은 이제 쉬면은 이게 손이 녹슬고 하니까 그렇죠. 다시 잘할 수는 없는데 네네. 사람들이 늘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뭐 황 박사는 손에 몸이 다 익숙하니까 몸이 다 기억할 거야라고 말했지만 저는 늘 그게 걱정이었는데 다시 하고 나니까 다시 또 금방 또 이게 익숙해져서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됐지만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암 환자로서 그때의 기억은 언제든지 난 다시 아플 수 있고 네.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축복받아서 다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게 스톱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걸 늘 마음에 갖고 있거든요. 네. 암 환자로 살다 보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그 마음속에 있어요. 예, 근데 예. 대신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값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기쁨으로 밤에 잠들거든요. 네. 왜냐면 하루를 더 사니까요. 그렇죠. 그 제가 오늘 하루를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진 재능을 하루를 더 써서 그거를 이분이 다시 살아나는데 나의 재능을 쓴다는 게 되게 기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수술을 하면서 이 수술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전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내일 만약에 수술을 또 할 수 있다면 이분한테 또 다른 자존감을 세워주고 이분을 세워줄 수 있는 수술을 하루만 더 할 수 있으면 전 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알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네. 건강하게 제가 만약에 허락된 시간까지 수술할 수 있는 날까지 되게 성공적으로 잘해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7년이란 긴 세월을 투병을 하시면서 겪은 그 마음의 내공이 환자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음도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 정도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주셨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혹시나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우리 원장님께 문의를 하시면 타투는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슈머니체 성형외과의 황진희 원장님과 함께 우여곡절 굴절 많은 인생의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수술 마치고 막 오셔서 해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